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MC님 음악 좋아하시죠? 네, 음악이요. 네. 음악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항상 저는 영혼처럼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음악 싫어하시는 분들 없을 텐데요. 예. 오늘 오프닝으로 음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최근에 뮤직하우가 한 증권사로부터 좀 투자를 받으면서 증권성 인정 이후에 무언가 이런 스타트업들이 좀 제도권과 양립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음악 산업의 미래는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오늘 음악 이야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IT 정보까지 오늘도 저희가 블록이 돼서 여러분들 디지털 세상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D 인사이트로 출발하시죠. 네,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전문가의 균형 있는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어떤 분 한번 모셔볼까요? 네, 오늘도 아주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력도 굉장히 독특하시고요. 예. 현재도 또 사업가이자 아티스트로 인생을 사시면서 예. 이 뭔가 최근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죠. 요거에 아주 좀 잘 부합하는 그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3PM의 임지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프로필을 잠깐 보니까 카이스트에서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전공하시고 이제 그 유명한 K-팝 기획사 빅히트에 입사하셔서 지금 따로 일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음악 산업으로 들어가셨는데 뭐 특별한 계기라도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하이브 지금 빅히트에 들어가기까지는 사실 좀 텀이 꽤 있었는데요. 예. 학과 이름이 정확히는 바이오 및 바이오 앤드 브레인 엔지니어링, 바이오와 예. 뇌공학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뇌공학이요? 이름을 가진 네. 그런 학교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공부했던 게 사실 저는 처음에 영화 매트릭스를 생각하면서 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예.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입학을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뇌과학, 신경과학 공부하고 그러면서 연결해서 거기서 연결되는 머신러닝 같은 걸 공부하게 됐고, 예. 관련된 일도 하다가 제 수학적 두뇌가 머신러닝을 하기엔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기회를 찾아서 뭘 해볼 수 있을까 예. 하다가 블록체인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케이스고요. 아니 뭐 예. 어떤 거든 하셔도 충분히 잘하실 것 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임지순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빅히트 전신이고 지금은 뭐 하이브라고 하는데 하이브에 계시다가 음악 NFT 관련된 작업을 하셨고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음악인들의 이제 수익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NFT 관련 사업을 직접 펼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NFT 관련 얘기를 조금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NFT 뭐 출연하셨던 분들께서 NFT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음악인으로서 아티스트로서 음악 NFT를 하시는 분으로서 NFT란 무엇이냐 그 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NFT는 그냥 그릇이고요. 그릇인데 디지털 세상에 있는 그릇이고 사실 NFT를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CD를 가지고 CD는 음악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음악 CD가 있을 뿐이고 데이터 CD가 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USB를 가지고 우리가 키다라고 부르진 않고 USB 키가 있고 USB 메모리가 있을 뿐이고요. 예. 그래서 NFT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는데 저는 NFT가 음악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을 음반으로 봤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티켓을 보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릇이고 매체다, 매개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음악 산업에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매개체들, CD, 테이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나올 그리고 현재인 기술이 NFT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NFT를 그 중에서도 차세대 이제 매체들이 많을 텐데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현재 기술 트렌드에 굉장히 많이 부합하고요.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 외에
음악 산업에 있어서 그동안 피지컬 앨범, 물리적인 앨범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졌었죠. 뭐 LP, 바이닐부터 시작해서 예. 카세트, CD, 뭐 그 중간에 있었던 뭐 MD나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거치다가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디지털로 옮겨가면서 가장 널리 정립된 포맷이 MP3였고요. 예, MP3는 무제한 복제가 가능했고 MP3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음악 산업의 전 세계 모든 관계자들이 벌벌 떨었죠. 네. 우리는 끝났다. 예, 이건 이제 앞으로 음악 산업은 완전 폭삭 망할 것이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 그 와중에 기술의 변화를 캐치하고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활용하면서도 아티스트들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했던 사람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예. 그런데 이 MP3라는 것이 어쨌든 무제한 복제가 가능한 포맷인데 사실 반면에 NFT는 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포맷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는 복제가 가능할지라도 그 원본성, 진본성 자체는 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MP3의 반대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3PM으로 지은 이유도 MP3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아, 이제 지은 그렇군요. 건데요. 예. MP3를 거꾸로 한 것이 예. 3PM이군요. 예. 자,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MP3 시대에 우리가 누구나 한 번은 MP3를 뭐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위앰프라는 프로그램을 방송도 해보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NFT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MP3와 NFT에는 중간에 스트리밍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것과는 뭐 별개적인 그런 기술일까요, NFT가? 예,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요. 예. 사실 스트리밍 기술이 어떻게 보면 스트리밍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스트리밍이라는 인프라, 그 예. 생태계가 지금 자리를 잡은 지가 거진 20년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20년 세월 동안 사실 스트리밍은 음악을 듣는 청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최적의 수단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음악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 속도도 빠르고 그런데 아티스트 입장에서 어떨지 생각을 해보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스트리밍 서비스가 스포티파이거든요. 예, 그런데 스포티파이에서 뮤지션이 오로지 스포티파이의 스트리밍 수익만으로 이제 한 달 최저 생계 비용 뭐 대략 한 뭐 200만 원, 300만 원 합니다. 예. 그 정도를 벌려면은 그 아티스트의 곡이 60만 번 스트리밍이 돼야 됩니다. 한 달에. 60만 번이요. 예. 한 달에. 한 달에. 그래야 먹고 하루에만 살수 해도 있다는 그러면은 거죠? 2만 최저로? 회 이상. 그렇죠. 하루에 돼야 되는 2만 회 거예요. 이상. 예. 예. 뭐 하루에 만약에 한 곡을 팬이 10번 들어준다고 하면은 2,000명이 들어줘야 되는 계속 틀어놓고 예. 그리고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스포티파이라는 플랫폼에서 최저의 수익을 아티스트가 얻을 수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근데 힘든 상황인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나 계기들이 보통 이러한 기존 산업이나 기존 비즈니스에서의 좀 문제점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말씀해주신 어떠한 그런 그 음원 수익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NFT가 좀 어떤 구하고자 하는 또는 NFT가 뭔가 픽스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기존 산업의 문제점들이 또 있을까요? 예, NFT 자체로 사실 제가 말씀드린 스트리밍 자체를 NFT로 뭐 뒤집겠다 이런 접근들도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이제 좀 다르긴 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스트리밍이라는 생태계 자체가 리스너들에게는 좋은데 사실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이제 최적은 아니기 때문에 네. 나오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가 NF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사실 음악 산업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요. 공연도 있고 머천다이스도 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NFT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지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NFT란 스트리밍 서비스, 청자들이 듣는 쪽의 NFT 서비스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쪽으로 쓰일 수 있는 겁니까? 우선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NFT 디지털 앨범인데요. 네. 예, 보통 우리가 디지털 앨범이라고 하면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그냥 단건 결제를 하고 음원 파일들을 내려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제시하는 NFT 디지털 앨범, 뭐 저 외에도 여러 해외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이런 NFT 디지털 앨범의 경우에는 CD나 LP와 같이 사용자가 소장할 수 있는데 그 실체만 물리적이 아니라 비물리적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커버 아트가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아티스트의 부클릭과 스토리가 있고 이것을 소장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아티스트의 팬으로서의 인증이 가능하고 아티스트의 팬 활동을 통해서 아티스트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어디 가서 CD나 LP 같은 거를 가지는 소장의 개념을
스트리밍에서는 그거를 뭐 다운로드 하더라도 소장까지는 아니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NFT는 그게 가능하다. 뭐 맞습니다. 그런 개념인가요? 예. 그럼 지금까지 NFT가 아니라면은 소장이나 소유의 개념은 없었던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인 소유만 가능했었죠. 예, CD든 LP든 뭐 포토카드든 물리적인 소유만 가능했었고 사실 물리적인 소유는 결국은 자신의 공간에다가 계속 큐레이팅을 해놓은 것인데 이것을 뭐 주위에 자랑하는 것도 사실 뭐 일반적이진 않을 뿐더러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제 공간을 차지하고 쓰레기가 되는 경우도 많죠. 예.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은 공장 기동률과 그런 탄소 배출을 이제 요구하고 이런 점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디지털 생태계로 옮겨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여러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체들의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상에서 보여주고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걸 인증도 하고 이런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툴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소유란 거를 하게 되면은 NFT는 소유의 개념이 있으니까 이 자산 가치를 따져보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자산 가치가 발생을 하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민감한 주제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 디지털 자산들이 분명히 뭐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실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내재 가치를 이제 부풀리기 위해서 굉장히 인위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물리적 음악 상품 CD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통 자체가 물리적으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판 CD나 LP를 뭐 프리미엄을 얹어서 당근마켓에서 파는 경우들은 많이 있지만 호가창을 형성하고 예. 그 안에서 가격이 뭐 계속 오르락내리락 차트를 그렇죠. 타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죠. 예. 그런데 NFT에서 오히려 좀 그런 걸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좀 가치 중립적으로 보면은 뭐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데 뭐 기존의 그런 물리적인 음악 상품에 비해서 단점을 야기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투자 상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차치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엔터 4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YG, JYP,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하이브까지 대형 4사인데 대부분 NFT 사업을 하거나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NFT는 소유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4사가 원하는 거랑은 좀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4사는 뭘 하고 싶은 건가요? 사실 그 대형 엔터사들이 생각하는 방향들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유의 개념이 됐을 때 이런 기존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제 뭐 K-팝 회사들이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BAYC 같은 NFT가 유명한 부분이 그 NFT를 가진 사람에게 해당 이미지, 프로필 이미지의 완전한 소유권과 상업적인 사용권까지 다 허락한다는 부분이 파격적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오픈소스 디즈니 방법론이다 하면서 이제 시켜 세웠었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기존의 전통적인 IP 회사가 추구한다고 하면은 원래 상표권을 통해서 그리고 뭐 다른 각종 라이센싱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수입이 NFT 홀더들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 뭐 결국은 그 주주 대응을 하는 입장에서 이 수익성을 오히려 갉아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게 될 것이고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탈중앙화 비즈니스와 중앙화 비즈니스 사이에 그런 좀 경계점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무언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대형 엔터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형 엔터사들이 이런 NFT 비즈니스를 쫓는 이유라든지 또 어떤 그런 그들이 좀 기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사실 NFT 그리고 더 폭넓게는 블록체인 웹3 기술을 엔터테인먼트에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비전이라고 지금 모두가 믿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티파이도 내부에 NFT 웹3 팀을 셋업했다고 이미 뉴스가 나왔고 예. 그리고 사실 대형 엔터 이제 디스트리뷰터인 워너, 유니버설, 소니 전부 다 NFT 관련된 스타트업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데 사실 이게 지금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지가 않죠. 예. 왜냐하면은 주목받고 있는 거는 아트 NFT나 프로필 NFT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거시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트리밍 생태계가 자리 잡는데 20년이 걸렸는데 웹3 뮤직, NFT의 음악적 활용 혹은 이제 그 에코시스템과 밸류 체인이 자리 잡는 데는
사실 그래도 5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군요. 예, 그 말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자,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그 K-팝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굉장히 휩쓸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BTS, 뉴진스, 뭐 아이브 이런 아이돌 그룹이 NFT를 그 기획사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로 쓰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겁니까? 하이브는 실제로 NFT를 발행한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이 NFT에다가 NFT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예, 디지털 수비니어라는 자체적인 상표를 사용을 했고요. 디지털 기념품이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은 르세라핌이 데뷔하는 시점에서 공개가 되었는데 각 멤버들의 포토카드를 디지털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자신이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하고 여기에 멤버의 서명을 선택하고 배경음악까지 선택해서 조합된 디지털 포토카드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발행이 되었거든요. 예, 굉장히 선도적인 사례였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NFT의 특징은 물리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상에만 있기 때문에 완전한 개인화가 가능하다는 지점이었습니다. 포토카드 같은 거니까. 예. 그리고 포토카드가 사실 프린팅의 제약 때문에 몇 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촬영해 놓은 버전 중 그리고 포토카드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영상 미디어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디지털 기념품으로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었고 이를 통해서 초기 팬들이 이런 소장품을 가지고 이제 그런 팬심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하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냈었죠. 그 팬덤을 강화하는 역할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 포토카드 같은 거, 영상 같은 것들 소장품이긴 하나 수집물이나 이게 무한정 찍어내면 가치가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는 안 합니까? 사실 이거는 NFT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모든 실물로서의 그런 음악 혹은 엔터테인먼트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팬덤이 충분히 있고 그 구매 수요가 충분하다고 해도 장사가 잘 돼서 이것을 계속 재고 생산해서 과공급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픈마켓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디지털에서는 그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NFT는 기술적 본질 자체가 무제한 발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NFT의 발행자,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이걸 설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수요 공급 모델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포토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지컬 세상에서는 갖고 싶은 포토카드를 가질 때까지 계속 구매를 해야 돼서 이 좀 많은 구매 CD를 많이 사고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뮤지션의 원하는 배경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일 것 같은데 또 뉴스를 들어보면 뭔가 팬들이 좀 이런 NFT 발행을 반대한다라는 좀 이야기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그 수혜의 대상자가 되는 팬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사실 엔터테인먼트 관련 NFT라는 이 키워드가 작년 2021년 초부터 북미에서 굉장히 휩쓸고 그러면서 작년 말에 이제 국내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아티스트의 NFT 발행 소식이 있을 때 그 아티스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댓글들이 다 No more NFT. 그만하라고. 그만. 예, 환경 파괴 NFT 그만. 그만 좀 뭐 이런 거. 예. 네. 예, 포토카드나 더 내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게 좀 일반적이었어요. 특히 그 BTS 아미들이 BTS NFT에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했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NFT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사실 NFT라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아미들의 그런 반응은 기존의 엔터 팬들 그리고 K-팝 팬들이 그 전에 보아왔던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증폭된 현상이라는 게 좀 일반적인 해석인데요. 그런데 NFT에 대한 반발심에 대한 이제 배경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블록체인의 탄소 배출량이 크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NFT는 당연히 환경 파괴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ESG를 주장했던 하이브와 BTS가 이런 걸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다른 아티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해석들이 많았는데 표면적으로는. 이거는 네. 너무 표면적인 것이고요. 네. 사실상은 이 NFT라는 매체 자체가 특별한 물리적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디지털 상품만으로 빠르게 수익화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가지고 기업은 당연히 이제 그런 것을 신경 쓰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NFT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를 가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게 아티스트의 팬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도
뭐 팬덤 멤버십이라던가 아니면 포토카드나 뭐 CD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회사가 이게 팬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수익화를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뭐 10년 이상의 팬덤 팬즈를 통해서 이 사람들도 눈칫밥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집단 지성 아닙니까? 예, 게다가 커뮤니티도 단단하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확연한 거예요. 일단 NFT 한다고 하면은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빠르게 수익을 올리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팬들을 또 호구로 알고 호구 취급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의도가 읽히는 순간 이들의 반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인디 밴드나 아니면은 조금 좀 더 아트 지향적인 그런 뮤지션들 이 입장에서는 NFT가 효용을 좀 더 빠르게 가질 수 있는데 조금 더 규모가 크고 팬덤이 큰 그런 팝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히 그 4사, 대형 기획 4사가 NFT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출시들이 되고 있는 거에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팬들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대형 기획사 이야기고요. 이제 임진훈 대표님께서 이제 기획사에서 나오셔서 아티스트의 권익을 위한 NFT라는 약간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따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좀 다르죠? 차이점이 있겠죠? 예,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요. 사실 예. 그런데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인디와 뭐 그 팝 아티스트라는 게 뭐 영과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예. 굉장히 연속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뭐 사업하기 전에도 그냥 계속 뮤지션 활동을 해왔고 제가 뭐 몇백만 원 들여서 앨범을 낸 게 한 달에 5만 원 벌어들이고 예.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동기를 찾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특히 NFT에서 제가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여러 대형 엔터사들, 이제 K-팝 엔터사들이 자신만의 팬덤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팬덤 플랫폼을 직접 그 안에서 일해본 입장에서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요. 예, 뭐 수많은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과 그리고 굉장히 큰 클라우드 비용을 들여서 이걸 구축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NFT를 사용한다는 거는 블록체인이라는 글로벌 서버 백엔드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일단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 NFT가 수많은 플랫폼에 연동돼서 그 안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커뮤니티 이런 뭐 프론트엔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빠르게 만들고 운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제공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모두를 위한 팬덤 서비스를 굉장히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 와닿더라고요. 이게 커뮤니티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NFT 쪽을 보고 있으면 커뮤니티가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그들이 홀더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자본과 리소스를 넣어서 이 커뮤니티를 키워나가는 것들을 좀 목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음악 산업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유용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음악 산업에서 분명 유용성이 있고요. 아직은 잠재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NFT 커뮤니티들은 보면은 진짜 아트에 대한 그런 사용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확장하는 그런 전개하는 팀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굉장히 자본적인 동기에 의해서 네. 모여서 자본적인 동기를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될 모티베이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은 있다. 예, 잠재력이 있고 NFT 사업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몸담고 계셨던 또 이제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통 음악 산업에서의 문제점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로 좀 해결을 해야겠다. 이런 방법론 때문에 또 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나라 이제 K-팝으로 위주로 돌아가는 K-팝 산업은 왜 NFT를 하게 됐습니까? 어떤 문제점을 찾게 됐습니까? K-팝 시장에서는 그럼 뭐 대형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데서는 확실한 뭐 동기가 예를 들어서 뭐 물리적 음반을 제조할 때 드는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은 팬덤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팬 커뮤니티의 결집, 디지털 상에서 팬들을 어떻게 찾아서 이들의 수요를 파악하는가 이런 것들도 그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인디비주얼 아티스트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사실 이들 입장에서는 물리 음반, 뭐 CD나 LP를 제조하는 것 자체도 큰 허들입니다. 일단은 최소 생산 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확실하게 내 앨범을 찾을 수 있는 50명의 팬이 있다고 했을 때 50장을 쉽게 찍어낼 것인가? 50장이면 사실 웬만한 공장에서의 최소 생산 수량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사실 그냥 수익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돈을 잃는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아예 그냥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이제 한 500명, 한 1000명 정도가 확실히 사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진행을 하겠죠. 근데 그때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공장에서 납기가 이제 막 3개월, 뭐 4개월 이렇게 걸리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팔리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있다면은 초기에 태워되는 생산 비용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부담이 되겠죠. 뭐 앨범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일단은 뭐 앨범을 내려고 해도 아티스트들 입장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굉장히 힘겨운데 NFT를 통해서는 또 그런 앨범 발매가 가능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앨범 발매 그러니까 좀 사실 이해가 안 됐던 게 저는 NFT를 지금까지는 이제 미술이나 아트 같은 걸 많이 봤으니까 이제 수집품 개념으로 사실 조금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앨범도 된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어떤 형태로 발매가 되나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 사실 미술품도 이제 수집하실 때 이 미술품 자체를 원래 감상 용도로 사셨지만 이게 수집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전통 음악 시장에서도 특히 L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수집품이었습니다. 네. 일단 LP 자체가 판이 크죠. CD보다 판이 크고 그림이 커버가 예쁩니다. 예. 그러니까 LP는 사실 음악과 매체와 미술품의 중간에 있는 굉장히 이런 재미있는 매체예요. 그런데 이거를 NFT로 그대로 옮기면은 사실 일단은 굉장히 멋진 커버 아트를 가진 앨범이 나오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이제 클라우드 안에서 내용이 이제 트랙들과 그 안에 뭐 속지나 부클릿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모든 형태의 디지털 파일 포맷이 다 이제 NFT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악도 가능한 그런 예, 상황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사실 저희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때 커버 사진이 뭐였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 커버라든지 이런 모양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냥 단순히 플레이하는 거에만 집중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NFT 앨범은 그 커버에도 굉장히 가치가 부여가 되는 건가요? 사실 그 스트리밍 환경에서 청자들이 커버에 신경을 안 쓰게 되는데 여전히 뮤지션들은 음반을 발매할 때 커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유통 체계 자체에서 커버가 없으면 받아주질 않습니다, 당초. 그래서 커버를 어쨌든 만들어야 되고 돈을 많이 들이잖아요. 예, 만들 거면 또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저희들이 하는 프로젝트의 예시를 들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NFT 아티스트들이 등장을 했고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디지털 드로잉 하시던 분들이 나와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음악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음반을 이제 출시하려는 NFT 음반이든 스트리밍이든 출시하려는 분들에게 이런 NFT 일러스트레이션 아티스트들을 매칭해드리고 이들이 같이 뭐 수익 분배의 형태로든 공동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좋은 소장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스트리밍 시절에는 음악이 사실은 BGM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냥 장르를 틀어놓는다던가 어떤 혹은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추천해주는 어떤 그런 음악의 콜렉션들을 틀어놓는다던가 했었었는데 이 NFT 음반이 되면 다시금 뮤지션과 음악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특히 요즘의 트렌드가 최근 이제 10년간의 트렌드가 스트리밍 환경에서 뮤지션들도 이제 정규 앨범 같은 거를 낼 동기를 크게 느끼지 못하죠. 네. 예,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사실 어차피 그 안에서 핵심이 되는 곡은 타이틀곡은 몇 개 안 되니까 네. 그냥 타이틀곡만 만들고 싱글만 내자 하는 식으로 이제 앨범을 많이 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의 곡들이 이제 주로 그렇게 사람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게 사실 NFT 이전에도 조금씩 움직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티파이에는 원래 앨범 셔플링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앨범에 1번에서 10번까지 트랙이 있으면은 이걸 셔플링해서 들을 수 있는, 섞어서 들을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오히려 주요 뮤지션들, 특히 빅 뮤지션들이 여기에 클레임을 걸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트랙을 배치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네.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스포티파이는 이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셔플링 기능을 없앴어요. 그런데 이러한 음악 감상 형태가 사실 우리가 옛날에 CD와 LP를 통해서 음악을 감상을 할 때 주로 그쵸. 하던 형태인데 저희가 NFT 앨범을 공급할 때도 사실 일단 저희가 제공하는 브라우저 안에서 이제 듣게 되는데 사람들이 정말
트랙의 순서를 이제 완전히 꿰고 그리고 그 아티스트가 의도한 순서대로 감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하나의 앨범에 몰입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저희도 느꼈고요. 예전을 생각해 보면은 카세트 테이프 시절에는 트랙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트랙과 트랙 사이를 옮겨갈 수도 없고 그 그쵸. 공백조차 스토리의 일부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가수분들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NFT로 다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앞에서 제가 이제 미술 아트 NFT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음악 NFT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알려져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아직은 성장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음악 NFT가 아직은 조금 시장이 그렇게 더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 실제로 NFT 시장 분석을 했을 때도 음악이라는 섹터가 가지는 포션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술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미술 시장은 웹 1이나 웹 2의 미술 시장, 미술 서비스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그런 거가 있다는 것도 사실 잘 예. 저는 초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미술 시장의 웹 2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그런 인스타그램 시대의 미술 서비스가 예. 있었나 생각해 보면은 뭐 미국의 뭐 애쉬라는 서비스 하나 정도 있는데 예.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즉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 건가 하면은 미술 시장은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활동이 아날로그 갤러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디지털로 만들어진 그림들이 가치를 가지고 유통되는 시스템 자체도 없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2017년에 NFT 표준이 들어오고 NFT 미술 관련된 갤러리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새로 열린 거죠. 그야말로 웹 1과 웹 2를 스킵했던 미술 시장이 웹 3를 만나면서 그냥 웹 3가 아니라 그냥 웹 미술 시장이라는 게 열린 거고요. 이 반응은 폭발적이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아날로그 활동을 하는 미술 작가보다 디지털 드로잉을 하는 미술 작가들의 수는 더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도 작가 소리를 들으면서 나 한 명의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외주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엄청난 큰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디지털 갤러리들로 진출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시장에 포화되고 그 결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대형 갤러리, 뭐 크리스티, 소더비 이런 데서 다 NFT 관련된 뭐 옥션을 진행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뭐 국내의 일반적인 뭐 일러스트레이션을 잘 하던 아티스트들도 좀 이름 있는 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NFT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예, 즉 이제 미술이 아예 그런 디지털과 동떨어져 있다가 처음으로 디지털 만나면서 일어나는 효과는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예. 그런데 음악은 웹 2에서의 음악 서비스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듣는 뭐 과일 이름부터 과일 이름부터 어. 예, 예, 그렇죠. 많죠. 예, 예, 뭐 열대 과일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예, 이미 음악 산업은 원래부터 기술 변화에 너무 민감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한번 바뀔 때마다 인터넷 도입되고 그리고 뭐 고속망 도입될 때마다 음악 산업이 크게 변화해 오는데 웹 1과 웹 2에 해당되는 모든 음악 서비스들이 다 존재하고 이 스트리밍이라는 질서는 웹 2에서의 굉장히 단단하게 자리 잡은 그런 음악 유통 질서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웹3가 생각보다 들어갈 구멍이 많지 않습니다. 예. 너무 잘 만들어 놓으니까 어디를 파고 들어가지?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은 공존하는 형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상 지금 포화 상태에서 신규 서비스가 오히려 생기면서 조금 더 고음질, 뭐 예를 들어 용량이 큰 것들, 아티스트 특화 이런 새로운 개념으로 지금 승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NFT가 거기서 좀 더 차별점을 둘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웹2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비해서 NFT 음악은 조금 다른 게 있을까요? 사실 NFT가 기술적으로 가지는 특징인 그런 예. 호환성이나 그런 결합성들을 활용했을 때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발생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음원이나 음반 NFT를 이제 판매를 했고 이걸 팬이 가지고 있는데 이 NFT가 만약에 해당 아티스트의 쇼케이스 공연에 패스로 입장권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기존에는 가능했던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좋아요 뭐 몇 개 눌렀어요. 뭐 이걸 가지고 공연장에 내밀고 들어오는 경우도 없고 뭐
CD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옛날에 가끔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공연장에서 지원하는 인프라는 아니죠. 편하지도 않죠. 예, 들고 편하지도 다녀야 되고. 않고요. 네. 예, 10개씩 들고 다니고 이렇게 했으니까. 네. 그런데 NFT는 내밀고 네. 예, 이 NFT를 해당 공연과 그리고 해당 아티스트의 에이전시에서 이제 협의만 돼 있으면은 티켓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어떤 아티스트의 공연을 티켓을 NFT로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 NFT를 티켓으로 사용해서 관객들은 공연을 다 관람하고 나왔습니다. 네. 공연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죠. 이 상황에서 알람이 옵니다. 알람이 와서 오늘의 공연 실황이 깔끔하게 마스터링된 영상이 당신의 NFT 안에 담겨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 순간 이 티켓은 음반이 됩니다. 라이브 실황 음반이 돼요. 이런 경험들은 사실 기존의 기술에서 지원할 수 없었던 경험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경험들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처음에도 이 NFT가 음악에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떤 공연이나 공연 티켓이라든지 굿즈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었어요. 방금 얘기해준 사례처럼 좀 더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을 좀 몇 가지 더 얘기해줄 수 있으실까요? 예, 사실 굿즈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는 워낙에 사례들이 많죠. 사실 우리가 스니커즈나 의상 같은 것들이 다 굿즈로 판매가 됐었고,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소품을 이제 디지털 굿즈로 이제 판매한 사례들도 있는데, 그런데 거의 이제 상업적인 이제 사례들이라고 일단 봤을 때 이제 크게 산업을 혁신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음악 산업 그 근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을 때 좀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NFT 음반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 좀 물리적인 음반의 이제 매체를 이제 그 디지털로 가져온 건데 예. 스트리밍 자체를 가지고 아예 NFT나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걸 뒤집어 보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움직임이냐면은 아예 기존의 질서, 좀 극단적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악을 레이블에 이관하고 레이블 그 기획사가 이걸 또 이제 유통사에 이관하고 그 기획사가 이거를 또 각국의 저작권 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자들이 계속 수익을 정산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아예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악을 일단 처음부터 NFT로만 발행하고 이 NFT에 담겨 있는 음원 자체도 클라우드가 아니라 완전한 분산 스토리지. 예, 그래서 중간자가 없고 주인이 없는 중앙에 서버가 없는 예, 네. IPFS 같은 거죠. 네. 이런데 올려놓으면은 이건 진짜 음악 자체가 주인이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런 음악을 어떤 협회나 유통사에다가 위탁하기도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하냐면은 이 NFT는 완전하게 아티스트와 팬의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사실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벌지? 수익 구조가 아예 없나? 그냥 NFT를 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직판 끝인가? 구조니까요. 예, 그렇죠. 예. 직항입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플레이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IPFS 분산 스토리지에 올라와 있는 이제 NFT 음악들만 가져다가 우리가 모아서 스트리밍으로 들려드릴게요. 이런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예. 지금은 다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는 컨텐츠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예. 수백 곡, 많으면 수천 곡 정도인데 그게 이제 수십만 곡, 수백만 곡 정도가 되면은 이제 유료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겠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경제 시스템, 그런 이제 매출과 정산 구조는 아마 블록체인 위로 올라갈 거고요, 자연스럽게 토큰 경제를 이루게 될 거고요. 예,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상상의 영역인데, 예, 음악 산업이 완전히 뒤집힌다면 이런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좀 극단적이고 현재 체제와 공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제 이런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기준으로 봐도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직접 자기가 만든 음원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수익을 나누는데 그것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간 그런 개념이군요. 예, 맞습니다. 사운드 그럼 아티스트는 뭘 얻을 수 있나요? 사실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아티스트가 원래 얻을 수 있었던 게 자신의 그 노출이었죠, 결국은. 예, 그리고 사실 그건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라가는 아티스트들도 사실 수익보다는 노출을 바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사운드 클라우드는 이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인데 사운드 클라우드와 스포티파이가 둘 다 같은 나라 회사예요. 예, 스웨덴 회사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스포티파이는 이제 미국 증시 상장사고 사운드 클라우드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예, 중간에 기업 가치가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아직까지 잘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긴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운드 클라우드가 그
수익 모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추구를 하지 않고 좀 무료 리스닝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네.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 수익 모델은 플랫폼의 수익이기도 하지만 아티스트의 수익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즉 사운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아티스트들이 많은 노출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이 좀 불분명했다는 점이 좀 이제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데 사실 NFT는 그런 면에서는 걱정은 없지 않나. 왜냐하면 워낙에 NFT 사업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수익 모델을 다 잡고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뭐 한 달에 60만 회의 조회수가 나와야 이제 기존에는 그 아티스트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면 NFT는 그보다는 훨씬 더 적거나 좀 간편하게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60만 회를 통해서 벌어가는 최저 생계 비용이 2,500달러,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인데 예.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차라리 3만 원짜리 100개 팔래.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예, 들어주는 팬이 100명은 있는데, 뭐 200명은 있는데 차라리 3만 원짜리를 팔겠다. 예, 그런 환경에서 굿즈나 CD를 제작하려고 하면은 일단 내가 그래도 뭐 100만 원은 태워야 되겠네. 예, 해서 부담이 오는데 이 상황에서 NFT를 통해서 이제 활로를 뚫어서 이렇게 해서 팬과의 결속도 단단하게 하고 아티스트의 그런 그 수익도 추구하는 게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100원을 네. 100개 드리는 것보다 그냥 10,000원짜리 한 번 드리는 게 훨씬 빠르고 간단하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역할이라든지 플랫폼의 역할이 그 단순히 유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이나 홍보 같은 부분에도 분명히 기여해 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티스트가 이렇게 팬과 직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면 아티스트가 스스로 혼자서 마케팅과 홍보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오는 좀 힘든 점들은 없을지. 예, 되게 좋은 지적이세요. 예, 아티스트들이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독립 아티스트들이 혼자서 많은 영역을 커버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한테 블록체인 기술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NFT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가스 비용, 각 다른 블록체인의 특징, 그리고 민팅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콘텐츠 뭐를 기획하세요. 이런 거는 당연히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네. 그런데 아티스트들이 좀 더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제 최근에 꽤 오래 지속되어 온 트렌드가 맞고요. 네. 그 트렌드의 바탕에는 이제 웹2 기술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온갖 소셜 미디어들이 굉장히 셀프 서브드로, 즉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관리하고 이렇게 컨텐츠를 올리고 소통하는 것을 편하게 만들어주면서 사실 아티스트들이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 정도는 다들 직접 하는 세상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워낙 대형 기획사 정도가 되면은 뭐 리스크 관리나 뭐 컨텐츠 큐레이션을 위해서 좀 관리해주는 분들이 이제 붙긴 하겠지만 네. 네. 이제 일반적인 아티스트들은 직접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그럼에도 사실은 아직도 뮤지션들, 아티스트들이 웹2에서의 음악 유통, 스트리밍 유통에 대해서도 이제 여전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밸류 체인이나 계약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중간자들의 역할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마케팅과 팬덤 관리 측면에서도 사실 NFT가 팬덤 관리만을 위한 툴은 아닙니다. 팬덤 관리를 위한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건 맞는데 사실 기존의 웹2 기술을 가지고도 기존의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플랫폼을 아티스트에 특화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과 NFT를 응용해서 조합해서 아티스트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고 그래서 아티스트들의 수고를 좀 더 덜어주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접근성도 상당히 갖춰져 있고 주변에 돌아주시는 그 팀들도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분위기라면 아티스트들이 호응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NFT에 대한 아티스트들의 호응은 어느 정도입니까? 체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제가 작년 중순에 창업을 하고 여러 아티스트와 이제 기획사를 만나면서 이제 돌아다녔고요.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의 분위기는 뭐였냐면은 일단 만나서 NFT를 말씀드리면 일단 그게 뭔가요? 그리고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쓰는 건가요? 그리고 각종 반론이 쏟아집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되나요? 그걸 사람들이 사나요? 그리고 저희 사업 모델이랑 기존 사업 모델이랑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반응들이 이제 대부분이었고요. 네. 지금 올해 여름에서 이제 가을까지의 분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티스트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조금 아이디에이션을 해봤는데 조금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NFT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계에서 다들 뭔가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건데 직접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혹은 그냥 굉장히 똘똘한 뮤지션들이면은 이미 한번 직접 해보고 왔어요. 예, 그래서 직접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들으면 알만한 가수나든지 뭐 그러게요. 기타리스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NFT에 관여를 하고 지금 뭐 굉장히 판매가 잘 됐거나 반응이 좋은 그런 게 있을까요? 사례가 좀 있을까요? 예. 예, 뭐 들으면 사실 딱 알만한. 예, 뭐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뭐 굳이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예, 뭐 이제 그 셀럽이자 연예인이신 이제 홍석천 씨께서도 최근에 이제 음원 활동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홍석천 네. 씨요. 예. 그리고 예, 타이틀이 이제 K-탑스타라는 이제 그 곡을 발매를 하셨는데 K 탑스타요. 예, 네. 원래 K가 아닌 다른 단어를 의도하신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고요. 예. 예, 그 음원을 발매하면서 NFT도 같이 발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신선한 반응을 얻었었고 네. 이 쇼케이스에 NFT 그 홀더분들을 모셔서 같이 이제 공연을 즐기는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NFT나 이제 블록체인이 주로 그런 일렉트로닉 아티스트나 아니면은 DJ들 그리고 뭐 힙합 쪽에서나 많이 쓰인다는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전 그룹 넥스트의 기타리스트셨던 김세왕님께서도 오. 저희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세왕님의 이제 그 싱글 곡인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연주곡을 저희와 함께 NFT로 발매하신 적도 있고요. 상당히 아티스트들이 이제 뭐랄까 빅네임 아티스트 이름값이 좀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구조인 것 같은데 네. 시장 얘기도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게 사실은 작년엔 오히려 NFT 시장이 아주 불장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뭐 거래량이 급감했다, 뭐 90% 이상이 떨어졌다, 뭐 거품이 꺼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이러한 좀 아티스트들이 진짜 정말 실제적인 어떠한 생산품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실 지금 분위기를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기회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엔터테인먼트나 이제 그 컨텐츠 뮤직 시장에 IT가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이제 IT 자체와 그리고 금융 시장에서 먼저 받는 그런 그 영향보다 좀 더 느리게 올 수밖에 없게 돼요. 예. 그런데 사실 최근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NFT들이 굉장히 투기적인 수단으로 많이 쓰였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내면을 보면은 이 안에서 커뮤니티를 관리하고 그리고 구매를 이제 촉구하는 방법론들이 2017년, 2018년의 ICO 열풍과 굉장히 유사한 분위기를 많이 풍기더라고요. 예, 이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호가창이 생기고 그리고 뭐 그런 거래소에 상장되고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가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기고 예, 네. 그리고 거래량을 가지고 서로 이제 줄 세우기를 하게 되고 바닷가라는 게 바닥의 가격이죠. 그렇죠. 예. 바닷가로 들어서. 예, 그렇죠. 플로어 프라이스. 바닷가, 예. 플로어 프라이스. 네. 그리고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자본 시장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계속 끌어갈 텐데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본 시장의 분위기가 거시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분명히 안 좋아질 것인데 라는 이제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표했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 이제 굉장히 많은 투기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일반적인 NFT 뭐 컨텐츠 상품 이런 것들도 사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NFT들의 뭐 평균 가격이 다 50만 원, 100만 원인데 어떤 뭐 디지털 앨범 NFT를 발매할 때 LP 가격은 원래 5만 원 정도 하니까 예. NFT도 5만 원에 해야죠. 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분위기나 아니면은 뭐 아티스트들이 원한 거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예. 없죠. 네. 더군다나 이러한 거래들이 암호화폐 기반으로 보통 이루어진다. 암호화폐로 주로 NFT를 구입한다라고 하면은 더더욱이 암호화폐가 올라가면은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예.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조금 이제 걷어내놓고 보면은 사실 조금 더 정확한 이 컨텐츠의 정확한 가치와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는 그 가치를 통해서 가격을 추산하는 그런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그 현금 경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요 아티스트들이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온보딩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적 사고 중요하죠. 네. 이제 아티스트들이 NFT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산업 전체에서 음악 인더스트리 전체에서도 구조적으로 NFT를 좀 도입을 해야겠다 이런 뭐랄까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고 특히 아까 중반에 티켓 얘기를 하셨는데 큰 음악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티켓으로
샀을 때의 효능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행사를 해본 적이 있으시죠? 아, 예, 맞습니다. 예, 최근에 뭐 여름에 있었던 라 페스티벌에서 저희가 NFT 티켓을 한정판으로 이제 수백 장을 공급하고 예. 그 입장과 그런 혜택에 대한 운영까지 진행한 적도 있었고요. 네. 이런 움직임은 사실 뭐 당연히 뭐 북미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NFT 움직임이 먼저 시작됐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아무래도 미국은 팬데믹이 조금 더 일찍 풀리다 보니까 예. 작년 하반기부터 NFT 티켓에 대한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작년 하반기에 NFT 티켓에 대한 그 풀어나가는 방식은 주로 프리미엄 티켓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암호화폐로 판매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상품을 디자인하게 되고 그래서 아예 특정 페스티벌에 평생 동안 출입할 수 있는 라이프타임 패스라던가 그런 식으로. 아니면 진짜 탑 아티스트를 무대 뒤에서 만날 수 있는 백스테이지 패스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상품을 넣어서 설계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꼭 NFT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존의 그런 그 페스티벌에서도 많이 있었던 방법이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뭐 저희라던가 뭐 그 외 여러 플레이어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조금 더 일반적인 티켓에 가깝습니다. 현금을 통해서 NFT 티켓을 판매하고 이 NFT 티켓은 소장품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굳이 NFT로 해야 되나요? 어차피 지류 티켓 대신에 이 티켓 쓰고 있었고 네. 예, 이 티켓이랑 NFT 티켓이 다른 게 뭔가요? 네. 라고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들이 나오게 돼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영속적인 소장품이라는 부분입니다. 영속적이다. 소장품이고. 예, 네. 지류 티켓은 버릴 수 있죠. 네. 90% 이상이 버리실 겁니다. 네. 예, 뭐 스크랩북에 넣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NFT 티켓은 여러분이 엔지니어가 아닌 한 버리긴 좀 어렵습니다. 이 티켓은 뭐 그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디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NFT 티켓이 블록체인 위에 남아 있고 영속적으로 보관하게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 사람이 해온 문화 활동, 이 사람이 해온 팬 활동이 이 사람의 지갑에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누적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팬 입장에서는 나의 히스토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누가 내 팬인지 혹은 페스티벌 기획자 입장에서는 누가 우리 페스티벌을 찾았는지 알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 뭐 예를 들어서 BTS 공연을 본 사람 중에 뭐 몇십 프로가 빌리 아이시의 공연을 봤네 뭐 이런 통계를 낼 수 있게 해주고 네. 기존에는 이런 데이터가 티켓 발행사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중앙화된 서버에 보관되어서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유된 자산이 되고 또한 티켓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그래픽들도 굉장히 팬시하게 포장을 하고 소장품으로 만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티켓과 앨범의 호환이나 뭐 티켓과 굿즈의 호환 그리고 누적된 티켓을 통한 혜택의 제공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게 여기서 NFT 티켓이 제공하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영화관 가서 티켓을 종이로 받으면은 뭘 봤다고 이제 다이어리에 붙이고 나서 네. 한 2년 뒤에 보면 하얗게 돼서 이제 그렇죠.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네. 그런 상하죠. 영속성이 네. 아예 없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NFT를 통해서 나의 기록, 그러니까 뭐 남에게 보여주긴 싫을 수 있으나 기록을 좀 남겨볼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까 빌리 아이리시 공연과 연결할 수 있다 하시면은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개인 정보는 보통은 블록체인 위에는 개인 정보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보통 가명 정보라고 하죠. 즉 지갑 주소와 그 지갑에 들고 있는 자산들의 정보가 기록이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개인 정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뭐 실명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블록체인 위에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서비스사의 중앙화된 서버에 들어가게 되고요. 웹2에서는 많이 모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거기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하는 역할은 이 개인 정보와 블록체인 위에 가명 정보를 연결해서 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네. 그리고 가명 정보 자체가 좋은 데이터로 쓰일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은 뭐 머신러닝에서의 뭐 접근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인 정보들은 사실 공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중하죠. 예, 왜냐하면은 그런 그 기업 입장에서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공연이 임박했는데 NFT로 공연을 티켓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지갑 주소는 알아요.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이메일 주소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공연 입장 안내를 어떻게 할까요, 대체? 예, 즉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이 결합된 사업이 되면은 사실 개인정보 수집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서비스 주체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한 탈중앙화는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페스티벌이라는 것 자체가 탈중앙화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떠한 장점과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주는 장점이 굉장히 잘 결합될 수 있는 사례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반적인 우리가 음악 페스티벌이 뭐 너도 나도 클릭을 해서 이제 공연을 보러 가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NFT를 하게 되면 장벽이 생깁니다. 예, NFT라는 게 암호화폐로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갑이라는 걸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뭐랄까 뛰어넘기 힘든 장벽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사실 웹3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NFT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들 느끼셨을 장벽입니다. 예. 이 장벽을 안 느꼈다고 하시면은 이분은 디지털에 사시는 네이티브이신 거고.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장벽 중에 하나, 암호화폐를 통해서 NFT를 구입해야 된다. 이 장벽은 뭐 저희는 이미 사업 시작할 때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일단 넘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간편 결제를 통해서도 NFT를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축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예. 하지만 여전히 지갑을 만들어야 된다는 장벽은 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굉장히 NFT 혜택이 좋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장벽들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뛰어넘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팬 혜택이 있는 뭐 네. 백스테이지 패스가 있고 뭐 만나서 사인회 할 수 있고 이런 NFT 같은 경우에는 공연 150석짜리 공연에서 한 그 5장 정도를 NFT로 풀었었는데 예, 서버가 폭주했었죠. 예. 어떻게든 사죠. 예. 그리고 그 공부해서. 지갑을 보면은 그 지갑에는 그 NFT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토큰이나 다른 NFT의 흔적이 없는 거죠. 이분은 정말 팬심으로 입문하셨구나 하는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페스티벌 티켓팅 같은 걸 해보니까 정말 이제 많은 이제 고객 문의가 빗발치고 어렵다는 이제 항의가 쇄도하면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원래 있었던 숙제지만 이 숙제를 좀 더 빨리 풀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간편 로그인, 우리가 뭐 SSO라고 하죠. 뭐 네. 카카오톡 로그인, 뭐 네, 구글 페이스북 로그인, 로그인,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갑을 생성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 테스트도 저희는 이미 거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갑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게 자기 지갑을 가지고 활동하고 여기에 내 자산이 이제 누적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음악 NFT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웹3 시대에서 차세대 시대에서 음악 NFT 시장이 좀 더 커지고 성공을 하려면 어떤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여러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이제 아티스트 분께서 이제 NFT에 대한 이제 선입견을 이제 많이 내려놓으시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NFT 업계 자체에서 NFT란 용어에 매몰되지 않고 이 NFT가 어디에 쓰이는지 이게 뭐 앨범인지 티켓인지 굿즈인지 그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실제로 팬들이 무엇인지 인지하면서 그에 맞게 기획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NFT라는 이름을 버린 브랜딩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중요하다. 같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NFT가 자연스럽게 이제 일상에 녹아들고 그리고 이제 산업의 일부가 되는 지름길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네, 대중성이 가장 중요한 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음악 산업의 NFT에 대해서 임지순 3PM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저희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요, 연합뉴스 경제TV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네.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